대한민국 소유의 석유 자원에 중국이 숟가락을 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칠광구 소식인데요. 구독자분들에겐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된 식상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지한파이자 친한파로 알려진 일본 신임 총리 당선 이후 일본과 우리나라는 39년 만에 제7광구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중국 역시 7광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7광구에는 미국 내 석유 매장량의 4.5배에 사우디아라비아 천연가스 매장량의 10배에 해당하는 9천조 원 상당의 자원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의견의 영국 BP사 역시도 약 7,340조 원 가치의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래 대한민국을 자원부국으로 만들어줄지 모를 제7광구에 쏠린 중국, 일본의 시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제7광구는 제주해군 일대로 엄연히 대한민국 영해에 속한 지역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일본 규슈와 가깝습니다. 남한의 80%에 달하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7일 대한민국과 일본의 신임 시게루 정권은 39년 만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북 남부지역, 즉 7광구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체결한 협정을 새롭게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국제법상의 허점을 파고들어 숟가락을 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제7광구에 매장된 자원에 대한 통계는 기관마다 차이가 다소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연구자료인 미국 에너지관리청과 싱크탱크 윌슨 연구소의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약 1,000억 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러시아의 흑해 유정과 맞먹는 수치인데요. 기름 하나로 먹고 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해도 4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적인 계산이고 실제로는 탐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발굴한 유전의 채산성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가채 매장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건데요. 일본과 중국이 누나를 까뒤집고 달려들 만합니다. 일례로 중국은 또 자기들 멋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범해 이미 1980년대 제7광구 외곽의 시추시설을 건설하고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무단으로 자원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7광구는 일본 규슈 연안과 인접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드러난 지역만 보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도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대마도도 대한민국 땅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배타적 경제 수역 통칭 이의지를 기준으로 제7광구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국제해양법에서는 이의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캐리 370.4km까지의 바다에 있는 모든 자원을 그 나라의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대한민국이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7광구를 우리 땅으로 처음 선언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1970년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표하며 제7광구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했는데요. 문제는 당시 대한민국에 탐사기술이 부족하여 채산성 높은 유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끼어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이에 일본은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며 억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국제법 판례를 살펴봐도 제7광구는 제주해군의 대륙붕이었고 대한민국이 먼저 영유권을 주장했기에 대륙연장론에 따라 적법한 우리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한중일 삼국 중 지원 탐사 분야에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과의 대립과 분쟁보다는 협업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대한민국은 1978년 제7광구 개발을 일본과 함께하겠다는 협정을 맺어 버렸습니다. 협정에 의하면 협정일로부터 50년, 다시 말해 2028년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제7광구를 개발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1980년부터 한일 양국 두 나라는 시험삼아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이 중 3곳에서 소량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일본의 뒤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제7광구 공동개발협정에는 공동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협정 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유전탐사 시추 기술력은 일본보다 한참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따돌리고 일방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 넣은 조항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바로 이를 이용했습니다. 1986년도령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개발 중단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게 헛소리인 이유는 이후 중국이 끼어들면서 밝혀졌습니다. 제7광구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없는 중국은 그야말로 중국 같은 방법을 이용해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다짜고짜 빨대를 꽂아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제7광구 서쪽으로 18개에 달하는 해양 플랜트를 설치해 원유를 시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제7광구의 중심부로 해양 플랜트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국은 이란과 러시아의 원유까지 사들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7광구는 중국으로서 노다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확대한 군사력을 이용해 방공식별구역 아디즈를 일방적으로 확장하고 무력을 이용해 제7광구를 점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디즈는 국제법상 영공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영공 진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입니다. 국제법상 인정되지는 않지만 현대 전투기의 속도를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인데요. 실제로 아디즈를 선포한 국가는 당범위 내에서 자국의 공군을 이용해 항공기를 식별하고 이동을 탐지 및 통제합니다. 심지어 만에 하나라도 비행 계획이 없는 항공기가 등장할 경우 퇴거를 요구하거나 상황에 따라선 격추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 아디즈가 국제적 법규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제7광구를 포함해 선포해버렸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제7광구는 물론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코합까지 중국의 아디즈에 소속됩니다. 당연히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이어도도 중국의 아디즈에 속해 있는 터라 대한민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데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꼴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연안해역까지 제멋대로 자기들 땅이라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는 곧 다시 말해 중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력 행사에도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에 맞닿아 있는 동해 함대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동해 함대는 저장성 닝보에 사령부를 둔 중국의 함대로서 북해 함대, 남해 함대와 함께 중국 인민해군을 구성하는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중국 해군의 함대 중 가장 먼저 생긴 곳인데다 남해 함대와 함께 대만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제7광구와 센카쿠 열도 등 중국의 영토 분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함대입니다. 중국 동해 함대의 전력은 17,500톤 규모의 052D형 8척, 7,000톤 규모의 052C형 4척을 포함 무려 16척에 육박하는데요. 이외에도 호위함 20척, 초계함 10척,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대한민국 해군에 한참이나 못 미치지만 양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제7광구까지 대한민국의 남해 해역을 수호하는 건 제주도에 기지를 둔 대한민국 해상전력의 최선봉 제7기동전단입니다. 제7기동전단은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 순신급 6척을 필두로 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해군 최강의 전력인데요. 2030년대 중반까지 만재만 2,000톤 규모의 정조대왕급 3척과 만재배수량 9,000톤급 차기구축함 KDDX 6척까지 추가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서해내해화 야욕을 막기 위해 구상 중인 666 기동함대인데요. 다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구축함과 호위함만 합쳐도 26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에 비해 수적 열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방어자의 이점을 잘 살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도와 제주도입니다. 이어도는 국제법상 암초로 분류되지만 대한민국은 일찍이 해당 지점에 해상기지를 건조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바꾸고 요새화한다면 군사적 영향력까지 확대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이나 일본이 해상 암초에 시멘트를 붓고 여기까지 자기네들 땅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을 벌이는 겁니다. 어차피 명분은 우리에게 있는데요. 물론 다짜고짜 시멘트를 들이붓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행동에 나서면 중국의 무력 시위를 앞당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에 이어도 요새화를 받쳐줄 불치망모가 건설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제주도 남부의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과거 일본이 미국 함대를 공격할 요량으로 우리 국민을 수탈해 만든 비행장입니다. 지금은 비행장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군에서는 여전히 공군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송기 훈련이나 어프로치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복잡한 정치 얘기를 빼놓고 보면 제주도 최남단의 알뜨르 비행장은 활주로만 건설하면 이어도로 직결된 비행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항공모함이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제7함대가 만전의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공군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제주도가 남서의 해역에 불치망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도 부근에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체계와 지대함 미사일 등을 배치한다면 오히려 수적 열세를 뒤집고 우위를 선점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대한민국으론 주민 합의 등 국내 문제 외에도 외교적인 부분까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일본 시게루 정권이 취임하면서 좋은 기회가 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후손의 번영과 아시아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서라도 7광구의 사수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8일 필리핀 충남급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로 수출되며 한국의 방위 산업이 끝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 높은 고객을 손꼽는다면 단연 필리핀입니다. 그동안 필리핀이 구매한 한국 무기의 종류와 금액을 살펴보면 FA-50 12대를 구매하는데 약 5,600억 원, 원양 초계함 6척을 구매하는데 약 7,450억 원,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구매하는데 약 4,044억 원,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 2척을 구매하는데 약 5,830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데 투자한 이 금액만 합쳐도 총 2조 2,900억 원을 가뿐히 넘기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필리핀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6조 8,400억 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지금까지 2조 원이 넘는 금액의 무기를 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추가로 12대의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도 KF-21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예산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호세 리잘급 호위함과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뛰어넘는 최신 함정까지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해군이 원하는 한국산 함정은 충남급 호위함입니다. 충남급 호위함은 한국이 대구급 호위함의 후속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신형 함정으로서 4,300톤급 만재 배수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 3,200톤의 인천급 호위함과 3,600톤의 대구급 호위함보다 한층 더 커진 규모를 자랑하며 충남급 호위함에는 360도 전방위로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언제든 적을 추적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에 회전식 A사 레이더가 장착되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하였으며 대구급 호위함에 장착된 SPS-550K가 최대 250km의 탐지거리를 보유했었기 때문에 충남급 호위함의 탐지거리는 최소 2보다 더 긴 범위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전된 탐지 체계를 기반으로 10개 이상의 대공 표적에 대해 동시 대응이 가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탑재할 수 있는 무장 체계 역시 어느 나라의 호위함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충남급 호위함은 총 16셀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였고 수직 발사관을 이용하면 해공 함대공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 발사관 이외에도 해성 함대함 미사일과 해룡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 대함, 대공, 대잠 작전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고 속력은 30노트, 순항 속력은 15노트이며 대구급 호위함보다 한층 더 커진 함선 규모 덕분에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여 탑승한 병력의 생활 여건이 향상되어
장기간 임무 수행에도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한국은 6척의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하기 위해 약 2조 8,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한 척당 평균 가격은 약 4,800억 원 수준인데요. 필리핀에서 대구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제작한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을 도입하는데 한 척당 2,9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던 것을 감안할 때 함선의 가격만 놓고 보면 필리핀에서 도입하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충남급 호위함의 도입을 원하는 것은 중국의 신형 호위함을 상대할 전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해군이 운용하는 호위함 중 가장 신형 함정은 054 A형 호위함으로 현재까지 38척 이상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필리핀과 가까운 중국 남부 전구 해군에 배치된 054 A형 호위함은 13척입니다. 054 A형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이 약 4,000톤급 규모이기 때문에 2,800톤급의 호세 리잘급 호위함과 3,200톤급의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보다 훨씬 더 큰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 리잘급 호위함과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은 각각 인천급과 대구급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나 한국보다는 작은 규모로 제작이 되어 중국과 비교하면 명백히 함정의 크기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데요. 해군 간의 교전은 처음부터 각종 무기를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해로 들어온 적성국의 함정을 몸싸움으로 밀어내는 과정이 선행되는데 함정 규모가 작은 필리핀이 이 지점에서 중국의 깡패짓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필리핀 해군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호위함조차 체급에서 밀리는데 그보다 더 작은 함정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필리핀은 4,000톤급 규모의 054 A형 호위함을 상대하기 위해 4,300톤급 규모의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하고 체급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054 A형 호위함은 최고 속도가 28노트에 불과하여 30노트의 최고 속도를 가진 충남급 호위함보다 떨어지는 기동성을 보유한 데다가 항속거리 역시 4,500해리의 충남급 호위함보다 뒤처진 4,000해리 수준이라 작전 범위도 충남급 호위함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이 소수의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하게 되더라도 빠른 속도와 넓은 범위를 이용하여 054 A형 호위함을 견제할 수 있으며 해당 호위함보다 체급이 떨어지는 나머지 중국 함정들도 필리핀이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 체계를 고려하면 함정의 화력 측면에서도 충남급 호위함이 한 수위로 평가받습니다. 054 A형 호위함은 수직 발사관을 32셀이나 장착하여 언뜻 수치만 보면 한국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호위함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수직 발사관이 함대공 미사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충남급 호위함은 해공 함대공 미사일 이외에 대잠어뢰와 함대지 유도탄도 수직 발사관에서 운용이 가능하여 전술적 유연성이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은 기존의 수평 발사관과 달리 전후좌우에 상관없이 모든 방면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동시 교전 능력을 제공합니다. 수평 발사관은 적이 출현한 방향에 따라 발사관을 회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극복하게 만들어준 무기체계가 수직 발사관인데요. 충남급 호위함은 수직 발사관에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공방어에만 초점을 맞춰 운용하는 054 A형 호위함보다 전투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충남급과 054 A형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함대함 미사일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YJ-83 대함 미사일을 사용하는 중국이 해성 미사일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해성은 GPS와 INS를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의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통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악천후나 전자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반면 YJ-83은 액티브 레이더 호밍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전자전 환경에서 자체 방어 능력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재민 기술이 보편화된 현대 전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단점을 뒤늦게 깨닫고 최신 개량형에서는 YJ-83의 GPS와 INS 기술을 활용한 유도 방식을 추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 비해 기술적 완성도가 빈약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충남급 호위함은 함정의 규모, 기동성, 화력 체계 측면에서 중국의 최신 호위함인 054 A형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해군의 전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필리핀의 국방 예산 상황에서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충남급 호위함의 뛰어난 성능은 분명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만족스러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는 한국과 필리핀 양국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 내부에서 필리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지원 병력을 파병했던 전력이 있고,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서 중국 견제에 큰 도움을 주는 국가인 만큼 필리핀의 전력 강화는 한국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필리핀이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여기에 추가로 일부 함정을 공여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F-5 전투기와 포항급 초계함을 공여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두 무기 체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무기였지만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자국 전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때의 인연을 통해 FA-50과 여러 호위함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필리핀이 한국 방산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중국 견제의 축으로 떠오른 시점에서 한국이 운용하지 않는 구형 초계함을 추가로 공여하면 필리핀 해군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군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효과를 통해 중국이란 공동의 적을 상대할 수 있어 좋은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충남급 호위함을 중심으로 한국과 필리핀 해군의 긴밀한 협조를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1일 76mm 신형 철갑고 폭탄 영상입니다. 한국은 복잡한 해안선과 광범위한 연안 지역을 가지고 있는 작전 환경의 특성상 대규모의 함정 못지않게 소규모의 고속함과 고속정 전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해상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물량을 앞세워 해안가로 진입하는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3분의 1에 불과한 가격의 미궁을 개발하고 각종 해안포를 비롯하여 적의 해상 침투를 저지할 대함 전력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은 해상에서 제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와 다수의 물량을 앞세워 한국의 해안으로 침투하려는 북한의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고속함과 고속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함과 고속정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은 적성국의 도발을 분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인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적성국의 도발을 한층 더 손쉽게 제압하고 북한과 중국의 선단을 쓸어버릴 수 있는 신무기 도입을 준비 중인데요. 기존의 고폭탄과 달리 적성국 함정의 선체를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신형 철갑고 폭탄이 대규모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76mm 철갑고 폭탄은 기존의 고폭탄과는 확연히 다른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고폭탄이 가지지 못한 전략적 강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고폭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충격신관을 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충격신관은 순발신관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흔히 영화에서 보여지는 포탄처럼 표적 지역에 포탄이 명중하면 그 충격으로 신관이 작동하여 포탄을 파열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서 사용하는 고폭탄은 적의 함정을 맞추더라도 선체 내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함정 표면과 갑판 등에 몇 발의 고폭탄을 맞더라도 내부의 주요 장비와 시설물이 멀쩡하다면 적의 함정은 계속해서 기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철갑고 폭탄은 충격 지연신관을 탑재하여 이러한 단점을 해결했습니다. 지연신관을 탑재한 철갑고 폭탄은 포탄이 적의 선체와 충돌하더라도 곧바로 파열하는 것이 아니라 선체 내부까지 포탄이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체 내부에서 포탄이 파열함으로써 내부에 탑승한 병력은 물론이고 선체 내부의 엔진과 동력실, 주요 장비 체계까지 한 번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고폭탄만으로도 다수의 적 함정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며 한국 해군의 대함작전 능력 강화의 핵심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 다수의 철갑고 폭탄이
일선 부대에 배치된다면 해안 침투를 노리는 북한의 고속정을 상대로 단순히 방어적인 전술을 구사할 필요 없이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성능에 더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포탄이나 무기 체계의 부품 부족으로 인한 수급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만 보더라도 포탄 수급뿐만 아니라 다수의 무기 체계가 제때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반격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아군의 작전 지속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포탄, 탄약과 같이 다수의 물량을 소모하게 되는 무기는 더더욱 국산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수입한 무기에 대한 기술 갑질을 많이 겪었는데요. 일례로 F-15K 전투기의 경우 한국이 충분히 정비 및 수리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비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작전에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만 해도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76mm 철갑고 폭탄을 국산화했다는 것은 포탄 자체의 살상력과 해군의 전투력 강화에만 이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후 보급 체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철갑고 폭탄과 다른 나라의 철갑고 폭탄 성능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일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실 텐데요. 76mm 철갑고 폭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걸프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쟁에서 76mm 철갑고 폭탄을 활용하여 이라크 등의 해군과 교전하며 철갑고 폭탄이 적 함정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해상 전투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접 입증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마크 75는 5.7kg의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70mm 두께의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는 탄두 중량 6kg의 AK-176 철갑고 폭탄을 사용하여 72mm 정도의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탈리아와 독일 등 철갑고 폭탄을 운용하는 다른 나라 역시 대부분 6kg 내외의 탄두 중량을 장착하고 5-60mm대의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기술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외형 측면에서 러시아의 AK-176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탄두 중량과 관통력은 복제품의 한계상 러시아보다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양산에 돌입하게 될 76mm 철갑고 폭탄은 6kg 내외의 탄두 중량을 가진 서방제 무기보다 더 무거운 6.3kg의 탄두 중량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kg 후반대의 유럽보다 약 500g 이상 더 무거운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탄두의 중량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폭약이 적재되어 있어 살상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탄두 중량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고폭탄의 속도는 초속 900m로 초속 800m 수준의 미국제 마크 75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거운 탄두 중량과 빠른 발사 속도가 합쳐지면 그만큼 더 강력한 파괴력과 관통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철갑고 폭탄은 76mm 두께의 강철판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춰 미국, 러시아 등보다 한층 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의 국방부를 포방부로 지칭하며 압도적인 지상 화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가진 고폭탄과 76mm 함포를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한국의 화력 사랑은 역시 함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76mm 철갑고 폭탄의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초반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 전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철갑고 폭탄에 대한 국산화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국방 예산 삭감과 해외 기술 의존도 문제로 초기 개발 과정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등 다른 무기 체계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76mm 철갑고 폭탄 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이 때문에 새로운 고폭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일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해외 기술을 도입해 국산화하는 전략도 시도했지만 기술 이전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었고, 철갑고 폭탄의 성능 테스트 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발은 차일피일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서해안의 긴 해안선을 보유한 한국의 작전 환경은 반드시 더 강력한 철갑고 폭탄이 필요했고, 이를 공감한 한국의 개발진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연구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관통력과 폭발력에 대한 수치상의 제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전 상황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테스트했는데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조건에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각종 성능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고온과 저온 상황의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도 철갑고 폭탄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지금의 강력한 철갑고 폭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76mm 철갑고 폭탄은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을 중심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윤영하급 고속함은 450톤급 유도탄 고속함으로 연안 방어와 소규모 해상 전투에 적합하며, 참수리급 고속정은 130톤급으로 해상 경계와 소규모 전투에 적합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말 그대로 두 함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안 방어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함정인데요. 철갑고 폭탄이 도입된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취약한 북한의 고속정, 초계정, 상륙정 등을 모조리 격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도 한국 해군보다 전력이 뒤떨어지는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철갑고 폭탄을 상대로 기민한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갑고 폭탄을 장착한 한국 해군 앞에서는 북한이 감히 한국의 연안을 상대로 군사 도발을 자행할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강력한 철갑고 폭탄과 함께 우리의 영예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해군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